안녕하세요. 손정대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방송에서 오늘은 세계의 신비로운 생물 발광숲과 도시숲 이야기를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새로운 빛의 발견에 대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물 발광숲이 있다네요. 신비로운 빛의 발견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생물 발광숲에는 밤의 깊은 숲속에 어떤 신비가 숨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어둑한 숲속을 걸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주위를 감싸주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들이 매혹적인 빛을 발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현상을 생물 발광이라 하는데 생물체가 빛을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생물 발광숲의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는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물 발광이란 무엇일까요? 생물 발광은 특정 유기체가 체내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생산하고 방출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과학자와 자연 애호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자연 현상이지요. 숲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생물 발광 유기체는 곰팡이, 곤충, 해양 생물들입니다. 생물 발광숲의 마법에 대했습니다. 생물 발광숲은 유기체들이 만들어내는 빛으로 미묘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 빛나는 광경은 어두운 숲을 동화 속으로 바꾸어 놓고 방문객들을 경외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생물 발광 현상은 주의를 끌거나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이거나 포식자를 물리치는 자연의 방식이라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숲속의 생물 발광 유기체를 보면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이 있습니다. 생물 발광 곰팡이에 의해서 생물 발광 숲에서 발견되는 유기체 중에는 균류가 있습니다. 제고랜턴 버섯과 같은 특정 종류의 균류는 어둠 속에서 매혹적인 녹색빛을 발산합니다. 이 버섯은 전 세계 특히 북미의 다양한 숲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개똥벌레라고도 하죠. 번개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전 세계 숲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 발광 곤충입니다. 반딧불이는 서로 소통하거나 잠재적 짝을 찾기 위해 깜빡이는 빛을 발산합니다. 반딧불이들이 일제히 빛나는 불빛으로 숲이 환하게 밝혀지는 광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특정 곤충종의 애벌레인 반딧불이도 생물 발광숲의 마법 같은 빛에 기여합니다. 주로 석회암 동굴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곤충은 부드러운 형광빛을 발산하여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이 생물은 다양한 지역의 숲과 어두운 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대구 근교 사수동에도 반딧불이가 나무 숲속에 날아다녔으나 개발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무주 일원에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생존하고 있어 축제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생물 발광 숲에서 두 번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 및 주립공원 숲 바닥을 밝히는 생물 발광 버섯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조성되고 1978년 경계선이 변경되었습니다. 112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레드우드를 포함해 태고 쪽부터 레드우드 천여림을 보존하고 있으며 65km의 아름다운 태평양 해안선도 포함합니다. 세계의 주립공원인 제디디아 스미스 레드우드와 델 노르트 코스트 레드우드 그리고 프레리 크레드 레드우드를 포함해 총 면적이 44,140헥타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장엄한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은 우뚝 솟은 나무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공원에는 숲바닥을 밝히는 생물 발광 버섯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숲을 통과하는 야간 하이킹을 통해 세콰이아 캐노피 아래에서 빛나는 버스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이 되겠습니다. 이 동굴은 깊숙한 곳으로 마법 같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굴의 천장은 수천 개의 빛나는 반딧불이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보트를 타고 동굴 속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주의 1억만 년 역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퀸즐랜드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데인트리 강을 따라 호주 퀸즈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입니다. 무려 1억 8천만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산악 열대우림과 해변에는 1만 6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고대 양치류를 포함해 진녹색 덩굴로 덮인 울창한 숲의 경관은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었을 만큼 압도적인 장엄함을 자랑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연속 열대우림인 데인트리 열대우림으로 모험을 떠나보세요. 밤이 되면 이 울창한 숲은 반딧불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생물 발광의 장관으로 깨어납니다. 야간 가이드와 함께 숲의 마법 같은 빛을 감상하며 경이로움을 만끽해 보겠습니다. 인류와 자연이 더불어 지내던 카카두 국립공원은 호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노던 테리토리의 주도 다윈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 복합유산입니다. 공원 면적이 약 2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0%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자연적 가치가 큰 곳이지만 고대 원주민이 살았던 유적지이기도 해 문화적 가치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약 4만 년 전에 그려진 고대 암벽화는 태초의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공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의 빛을 품다입니다. 자연은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생물 발광숲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유기체가 발산하는 미묘한 빛은 이 숲에 비할 데 없는 마법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것은 자연의 신비로운 면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광활한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물 발광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생체 발광은 생물체가 체내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능력입니다. 이 생물 발광의 과정은 발광 분자인 루시페린과 그다음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인 루시페라이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루시페라제가 있는 상태에서 루시페린이 산소와 결합하면 부산물로 빛을 생성합니다. 생물 발광의 목적은 유기체마다 다른데 일부 종은 의사소통이나 짝짓기,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발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물 발광망의 매혹적인 빛으로 따뜻한 아름다운 반딧불이가 발산하는 매혹적인 빛의 향연까지 생물 발광은 살아있는 빛의 신비스러운 세계를 밝혀주고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너머의 영역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생물 발광은 우리 세계에 마법의 손길을 더하여 살아있는 빛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줍니다. 아귀와 해파리 같은 심해 생물은 먹이나 짝을 유인하기 위해 특수 발광 기관을 가지고 있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을 비추는 빛나는 빛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상 환경으로 옮겨온 반딧불이는 생물 발광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이 곤충은 발광하는 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짝을 끌어들이고 따뜻한 여름밤에 깜빡이는 빛의 마법 같은 춤을 연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생물 발광의 예는 일부 곰팡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숲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특정 버섯종은 유령 같은 빛을 발산하여 숲 바닥을 비춥니다. 이 빛은 곤충을 유인하여 포자의 확산과 균류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 발광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광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도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체 발광의 메커니즘과 생체 발광이 일어나는 독특한 생태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체 발광 연구의 의미와 응용, 특정 유기체가 빛을 발산하고 방출하는 능력인 생물 발광은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생물 발광 연구는 이미징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를 유전자 조직하여 생체 발광 단백질을 생산해 질병의 진행을 추적하고 치료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침습적 이미징 기술은 진단을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의 역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물 발광 연구는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형광 단백질과 같은 생물 발광 단백질의 발견은 분자 생물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지요. 단백질과 그 변종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위치, 세포 행동을 연구하는 마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형광 단백질은 전 세계 수많은 실험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물 발광 연구의 의미와 응용 분야는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의료 영상 기술의 발전부터 생태계의 신비를 밝히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까지 이 분야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약 300만 종의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원주민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낮추는 브라질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로 알려져 있으나 2019년부터 2년간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 목축과 콩 재배,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 면적의 30배나 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숲의 탄소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존 숲이 더는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벌채가 30% 이상 진행된 지역은 20% 미만인 지역보다 탄소 배출량이 10배나 더 많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숲은 5억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15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에 대해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세콰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 나무로 높이가 84m, 나무 둘레는 성인 20명이 에워싸야 할 만큼의 80m, 나이는 2300에서 2700살로 추정되는 제너럴 셔먼 트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강털 소나무의
머두셀라로 나이는 4,855살로 더디게 자라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훼손을 우려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비밀로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는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알비지아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5cm가 자라고 13개월 만에 키가 10.7m까지 자라며 12년 동안 36m까지 자랍니다. 빠른 성장 덕에 목재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의 좁은 공간에서 잘 생존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대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녹음과 시원한 그늘을 주어야 하는 조건에 은행나무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일종 일속으로 공룡과 함께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음악을 듣겠습니다. 떼제 손발이가 부른 찬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도시 속 숲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 생겨난 숲들입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공동주택단지 녹지의 총 면적은 경기도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존성된 숲은 도시공원 못지않은 시민들의 중요한 녹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들과 곤충들과 야생동물이 다시 찾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폭염을 막아주는 가로수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가로수의 그늘은 주변보다 온도가 15.4도나 낮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그늘막보다 7도나 더 낮다고 합니다. 가로수는 쾌적하고 시원한 도시를 만들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제공합니다. 큰 공원의 숲이 도시의 허파라면 하천과 도로변의 가로수는 도시의 녹색 혈관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진짜 범인은
나무 중에서 소나무와 참나무가 가장 많은 꽃가루를 날립니다. 참나무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가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많으면 부자 동네가 됩니다. 뉴욕시 센트럴파크 인근의 부유한 지역의 녹지율은 47%이고 여름철 거리 바닥의 온도는 28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할렘의 가난한 지역은 녹지율이 7%에 불과해서 거리 바닥의 온도가 46도나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무와 공원이 많은 고급 아파트 지역과 나무가 거의 없는 일반 주택가의 체감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래된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경우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과 고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불에 타버린 숲은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정부는 수분을 많이 포함한 낙엽 화렵수를 베어버리고 불에 잘 붙는 소나무만 남기는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처럼 소나무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산불에 취약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난 후에도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역은 햇빛을 가리는 큰 나무가 없고 토양의 양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남아있는 나무 뿌리와 줄기, 씨앗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지는 숲으로 회복됩니다. 이에 반해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고 나무를 심기 위해 중장비가 투입되면 토양이 침식되고 숲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에 피해를 줍니다. 나무가 커지면 위험해질까요? 숲에서 나오는 위험해질 만큼 자기 몸을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도 나무는 생존에 유리할 정도만 몸을 키운다네요. 도시의 나무는 뿌리가 뻗기 어려운 좁은 공간, 물과 공기가 부족한 딱딱한 토양과 만성적인 대기 오염과 병충해, 과도한 가지치기 등에 시달려서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도시의 숲에 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롯한 공공나무는 시설물로 처리되고 사유지의 나무들은 제물로 간주됩니다. 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물로 법적 지위를 가져 보호받는 것처럼 도시의 나무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무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으로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가로수 시민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로수는 시민조사단은 서울 도심에서 1000그루가 넘는 가로수를 조사하여 트리맵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숲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맨 땅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몇 년 후 키가 작은 나무가 들어와 나무가 뿌리내릴 토양층이 형성되면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 숲으로 바뀌고 점차 유기물이 증가하면서 잎이 큰 참나무와 같은 화렵수가 우거진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숲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생태계에서 생물의 군집이 시간의 변경에 따라 변천하여 가는 현상을 천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나무의 수명은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 가까이 살고 있지만 도시의 은행나무는 5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과수원 과일나무는 30살 정도, 보통 나무보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는 50살에서 70살이 한계입니다. 숲속의 큰 나무들은 대개 200에서 300살까지 살고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주목과 전나무는 1000살을 살고 삼나무와 자이언트 세콰이아는 3000살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빛과 햇빛, 양분이 충분하고 사람의 방해만 없으면 훨씬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대지방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 이력서입니다. 성장이 느리면 나이테의 폭이 좁고 성장이 빠르면 폭이 넓습니다. 나이테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산불 혹은 병충해나 다른 나무와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숲과 거리의 낙엽은 어디로 가나요? 알고 계십니까? 오래된 큰 나무에서는 가을 동안 약 0.5톤의 낙엽이 발생합니다. 전국에 있는 약 1000만 그루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만 매년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거리의 낙엽은 탄소 덩어리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기보다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낙엽을 소각하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물질과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탄소 저장량이 금세 손실됩니다. 매립할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메탄가스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연해하는 법입니다. 새와 곤충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습니다. 버드나무와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고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나무, 느티나무의 가지나 나무가 겹쳐 자라는 열리지와 열리목은 옛날부터 애틋한 사랑과 부부 금실을 뜻하여 부부나무나 사랑나무라 불렸습니다. 나무와 풀의 차이입니다.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줄기가 죽지 않고 자란다는 점에서 나무이지만 나이테를 만들지 못하는 점에서는 풀에 가깝습니다. 대나무는 반은 나무이고 반은 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벽과 대나무 악과에 속하는 상독성 식물의 총칭입니다. 대표적인 왕대는 중국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되어 우리나라는 왕대 속, 조리대 속, 해장죽 속의 3속 15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키가 10m 이상 자라는 왕대 속 식물만을 대나무라 부릅니다. 보통 10에서 15m 정도이나 큰 것은 40m가 됩니다. 조리대 속은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눈이 한 개씩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1에서 5m쯤 자라고요. 그러면 나무도 숨을 쉴까요?입니다.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는 호흡보다 광합성을 많이 하고 밤에는 호흡만 하기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폭염이나 가뭄이 지속되면 나무는 수분을 아끼려고 잎의 가공을 닫아버립니다. 기후 위기로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의 광합성이 떨어져 산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보내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소통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들은 사람보다 소리내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화학적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숲속의 식물들은 토양에 있는 다른 이웃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박테리아와 곰팡이와 같은 유익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다 모읍니다. 따라서 뿌리는 이들 생물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당분과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합니다. 어떤 특수한 곰팡이들은 뿌리와 상호작용을 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곰팡이는 뿌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나무에게 알리고 나무는 곰팡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뿌리 벽의 한 지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들은 그들의 몸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당분과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신 나무가 물과 미네랄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곰팡이는 영양 부족과 가뭄, 독성 중금속으로부터 어린 나무를 보호하며 도와줍니다. 나무들은 미생물들이 토양으로부터 채굴해 놓은 무기질들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키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하 인터넷이라 부릅니다. 나무들은 지하 인터넷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무들은 균 근망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함께 나누거나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 신호도 교환한다고 합니다. 숲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큰 나무의 소중함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무 둘레가 300cm가 넘는 나무가 총 308그루로 큰 나무로는 신갈나무와 주목, 피나무, 소나무 순으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큰 나무는 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큰 나무의 최근 30년간 탄소 흡수량이 보통 크기의 나무에 비해 13배나 높다고 합니다. 만약 숲에 호랑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와 표범, 늑대 같은 대형 육식동물이 사라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해로운 맹수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사냥꾼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벌목과 6.25 전쟁으로 숲이 황폐해지면서 한반도에서 대형 육식동물이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은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피톤치드는 인간의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자외선을 막고 곤충과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계곡의 물가나 폭포에서 발생하는 어미온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야생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책임을 집니다. 숲을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는 피톤치드가 많은 오전 10시나 오후 2시라고 합니다. 너무 일찍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을 순환시키는 숲의 나무는 줄기와 가지, 잎과 뿌리를 통해 빗물을 흡수하여 저장하고 정발, 순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표에서 대기로 물을 옮겨 구름의 생성과 강우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숲의 토양과 뿌리에서 빗물의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때문에 숲이 사라지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밝은 햇빛은 우주 공간으로 반사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만약 숲이 사라지면 검은 구름이 햇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지구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숲에 있는 다양한 나무를 포함해서 낙엽이나 토양이 흡수하는 탄소의 저장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요소를 합치면 오래된 숲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이 어린 숲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숲의 공익가치는 25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헥타르의 숲은 대략 4,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1헥타르의 나무를 벌목하면 산주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00만 원 정도이고 나무 한 그루당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숲을 만들어서 탄소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자연기반 해법은 인류가 처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공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10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숲을 한 종류의 나무만 있는 인공숲으로 가꾸는 것은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방식입니다. 숲을 잘 보호하고 자연성이 회복된다면 재해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류는 자연을 되살리면서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숲에 대해서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도시의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무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나무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숲은 살아서도 죽었어도 탄소 저장고입니다. 나무는 죽더라도 줄기와 잎, 뿌리는 분해되어 땅속에 묻혀 토양의 유기탄소가 되어 지각 변동으로 지하에 묻혀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석탄이 됩니다. 화석 연료인 석탄으로 산업이 발달할수록 탄소 저장고인 숲이 점점 파괴되었고 그 결과 기후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숲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숲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259조 원으로 당시 국내 총생산 GDP 1941조억 원의 13.3%에 달합니다. 그중 온실가스 저장 기능이 97.6조 원이었고 산림 경관 기능이 31.8조 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 휴양과 토사 유출 방지와 산림 정수, 수온 함량, 산소 생산, 생물 다양성 보존과 토사 붕괴 방지, 산림 치유, 대기질 개선, 열섬 완화가 있습니다. 국유림보다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의 비중이 66%로 더 높습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지원을 도입하여 공학적 가치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0년 변기에 버려지는 나무들에 대해서입니다. 흙두루마리 휴지 한 롤에 펄프 229g이 필요하고 펄프 1톤을 생산하려면 30년 이상 된 나무 20그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는 70mm짜리 두루마리 휴지를 1년 동안 약 92롤을 사용하는데 30년 된 나무의 절반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간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화장지, 손 닦는 휴지를 여러 장 쓰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길게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휴지는 나무 몇 그루를 자른 것일까 생각해 볼 때도 있고요. 휴지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짐으로 나무의 희생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그 모차르트 피아노 곡의 주님을 찬미하라가 되겠습니다. 바라보아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물을 머금은 숲에 대했습니다. 숲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많을수록 각각 뿌리를 내린 깊이가 달라서 가뭄에 잘 견디고 산불이 나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낙엽, 화렵수가 많은 숲의 토양은 나무가 없는 토양보다 물을 14배나 더 많이 저장한다고 합니다. 물 모이는 산에서 쓰러진 나무와 주변의 이동을 이용해 빗물이 모이도록 만든 저장시설로 여러 곳에 만들면 빗물이 잠깐이라도 땅에 고여서 숲이 습기를 유지하므로 가뭄과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의 권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나무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므로 시민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는 자연을 위협하는 훼손이나 착취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시민은 나무를 함부로 대하는 관행과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끔 보면 산행하는 사람 중에는 운동한다며 나무에 자신의 등을 치는 행동을 하는데 나무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또 도시에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름답게 꾸며 야경을 제공한다며 나무의 전선을 둘러 나무가 쉬는 밤 시간에도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이는 나무의 수명을 단축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법과 제도를 통해 복지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마음껏 뿌리 내리고 햇볕을 쬐면서 함부로 뽑히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온난화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온도는 6.5도입니다.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 식물일로 정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식목일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룩한 677년 2월 25일 양력으로 4월 5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945년 4월 5일에 첫 식목일 행사가 있었고 식목일을 전후로 많은 국민이 동원되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라지는 꿀벌들입니다. 전 세계 주요 농산물의 70% 이상은 꿀벌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수술에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꽃가루인 수분인 축매를 통해 생산됩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서식지가 감소하여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쳐서 식물 다양성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실종되는 원인 중 하나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꼽습니다. 이 살충제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꿀벌뿐 아니라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금지 약물입니다. 그리고 새가 오도록 도시가 되도록 새들이 도시에 찾아오게 하려면 산과 공원, 하천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아파트와 상가, 학교와 도로에도 녹지가 풍성해야 합니다.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를 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큰 나무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10억 마리, 한국에서는 800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충돌하여 죽습니다. 유리창과 방음벽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동하는 새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밤에 눈부신 조명을 쏘아 올리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 본능이 내재하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접하고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연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인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로와 자전거 길을 넓혀서 가로수와 숲을 확대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숲의 도시가 가능합니다. 도시의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보다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생태 감수성은 동네의 나무와 공원을 좋아하고 야생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만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로수로 쓰는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가려야 하므로 빛이 치밀하고 무성하여 그늘이 짙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겨울은 정반대로 햇빛을 받아야 하므로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는 화렵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잘 견디는 은행나무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해, 특히 대기오염, 산성비에 강한 회화나무가 은행나무가 좋습니다. 사람이 나무 밑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나무까지 뻗는 지하고가 높고 키가 큰 교목이어야 합니다. 미관상 아름다운 수종인 왕벚나무가 또 좋기도 하지요. 고목인 소나무와 너티나무가 밤에 되는 산수를 얻기 위해 땅 위로 오르는 뿌리의 생리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아 심는 가로수들로는 너티나무와 단풍, 벽오동, 은행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는 자연과 생명체를 뜻하고 필리어는 사랑을 뜻합니다.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도로와 학교,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자연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숲입니다. 해저의 일반 환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나 거대한 물로 채워져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갖가지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썰물 때 물이 수평선 쪽으로 쓸려 나가면 갯불이 드러나고 갯불에서 점점 더 들어가면 해저라고 부르는 바다의 바닥이 있습니다. 갯불은 썰물이 먼 나라로 쓸려가며 드러나지만 해저는 언제나 검푸른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갯불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뻘로 덮여 있습니다. 해저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이 활짝 트인 바닷속의 벌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태양빛이 도달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태양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해저 생물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도달할 수 있는 바다의 깊이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물의 표면에서 약 10m의 깊이까지만 빛이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빛의 양은 아주 적어집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경우 물이 아주 맑은 독도나 울릉도,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수심 30m까지 또 태양빛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바다는 수심이 15m만 되어도 빛이 거의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바다숲이란 한자식 표현으로 해중림이라 불리는 바다숲은 단어가 나타나는 의미에도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무성한 숲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바다숲은 주로 감태나 모자방과 같은 열애살이인 대형 해조류들과 바닷속의 종자식물인 현화식물의 다년생 해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역과 같이 한 해 살이이지만 시기에 따라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지역적으로 한 종류만 대규모로 자라거나 만들어지는 바다숲도 있습니다. 바다숲은 근본이 광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역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이 있는 유광청인 연안의 얕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유광청에서 만들어지는 바다숲은 우리 연안 바다의 1차 생산자로서
광합성을 통해 연안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과 함께 다양한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이들의 산란장 및 어린 새끼들이 자라는 장소와 같은 부가적인 생태적 역할도 큽니다. 바다의 숲은 미역, 다시마, 감태 등의 해조류와 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속시식물인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무성하게 모여있어 작은 해양 동물들의 은신처이자 먹이가 풍부한 서식지로서 해양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중금속이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며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사막화된 갯 녹음 현상이 확대되어 위기에 처했습니다. 육상 식물과 해조류의 차이입니다. 육상 식물은 잎이 나며 해조류는 엽채가, 줄기는 육상 식물과 해조류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육상 식물은 뿌리가, 해조류에는 부착기가 있습니다. 지상 갯벌 바다에 빛이 드는 청이 10m 이상 사이에, 그리고 10m 이하에서 900m 사이에는 빛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숲이 이룬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숲과 나무의 관계가 두텁고 돈독해져야만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열섬은 교외 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온도가 더 높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시 열섬으로 인해 북미의 도시 평균 기온은 주변의 시골보다 1도에서 3도씨가 더 따뜻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2도씨 정도 더 따뜻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실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도시 지역의 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해주거나 옥상을 활용한 옥상 녹화를 통해 도시 열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온열 질환자가 2,818명 중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 대비 온열 질환자 수가 80%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부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통계에서 사망자 수의 절반이 80세 이상이고 고령층이었습니다. 주로 실외에서 발생이 많았다고 하네요. 도시와 산업화로 산림, 녹지 감소로 숲의 탄소 흡수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향후 탄소 중립,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도시숲 확대가 필요합니다.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녹지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치유 공간 조성을 해야 합니다. UN 2019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녹지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녹지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숲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도시,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친구가 됩시다. 생태 감수성은 동네의 나무와 공원을 좋아하고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끼류인 선택식물을 활용한 도시공원입니다.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택식물을 활용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탄소 흡수력이 우수한 이끼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 연구의 새로운 동향입니다. 성주읍에서도 선택식물인 이끼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보급되어 특히 겨울철 실내 건조한 공기에 꾸밈 없이
꾸밈으로 힐링도 되고 습도도 조절할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세상은 아름답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체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부분의 자연이 사라져 기후온난화로 세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뜻있는 환경운동가들이 녹지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동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이 되겠습니다.